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대면으로 열린 5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우리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참신한 대안과 함께 모색해봅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YTN 프로그램 속 코너를 살펴본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는 초심까지 다졌는데요. YTN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귀한 의견을 하나하나 담아봤습니다. 그 유익한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후준석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곳의 시도지사 그리고 226곳의 기초단체장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초의원들 또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됩니다. 내 지역에 살림을 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궁금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5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보 남발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포탈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포탈의 뉴스 유통 구조 독점이 심화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어뷰징 문제가 심각했는데 최근에는 이 속보와 단독 표기 남발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YTN 같은 경우는 이게 24시간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또 같은 뉴스를 다른 뉴스 시간대에 또 중복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한 번 속보나 단독이 표기가 되면 이게 여러 차례 3, 4회 이상씩 좀 중복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YTN 그 TV 통해서 나간 속보 표기를 보니까 210건에 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의미 있는 속보라면 당연히 이게 속보 또는 단독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월 21일 김건희 씨가 만찬 전 바이든 인사 후 함께 전심을 관람. 이게 과연 속보인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공항을 배웅할 예정이다. 이게 또 속보인가? 그다음에 공동 기자회견 다 예정돼 있는 거를 시작한다라는 것도 이게 속보인가? 라는 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속보를 단 이런 동정 뉴스가 수십 건이 쏟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속보로서 시급히 다투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두 정상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동정의 관심의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붙여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움직일 때마다 속보가 붙어서 뉴스가 나간 거는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속보 이게 참 저도 고민인데요. 공항 배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교적으로 엄청난 의전상의 파격이거든요. 들어올 때 장관이 영접한 것도 그랬지만 나가는데 굳이 5선 공군기지까지 대통령이 가서 배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외교적 메시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저는 그거는 속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 못 내느냐의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부족했다면 제가 달게 받아야 되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진행상의 또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속보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것만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일반 분말로 바꿨다가 다시 속보냈다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속보 블록으로 그냥 막 가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사소한 동정들까지도 묶여서 속보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속보 남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다른 의도는 아니고 아마 저희가 늘 해오던 관성 속에서 그냥 했던 부분들이 있고 단독 부분이든 속보 부분이든 남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채널의 경쟁력 저하 내지는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건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더 가다듬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이었는데 우리 YTN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매년 의미가 큽니다만은 5월 12일에 지금 활동 중인 진상규명조사위가 국민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 발표 성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고회가 있었던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언론진흥재단의 그 언론보도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 기준으로 보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YTN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한 언급 보도는 108건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방송사 중에서는. 타사 같은 경우에 뭐 많아봐야 한 20건 됐으니까요.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조사위, 진상규명조사에 언급한 게 8건이고요. 진상규명을 언급한 것도 1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조사위나 진상규명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부족했는데 물론 이마저도 안 한 매체가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조사위 관련 보도가 없는 매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YTN이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좀 구체적인 후속 보도는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뭐 그 문건 내용을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도를 해준다거나 또 성폭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안매장도 사실 지금 안 밝혀진 게 많아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보도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YTN이 그 후속 보도가 없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주는 보도가 없었다 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그 5.18 당시에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언론이 붙어주지 않으면 조사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붙어줘야 됩니다. YTN이 한번 마음 먹고 취재해주면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해봅니다. 5.18 관련 보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이후 5월 19일까지 제가 검색해 보니 약 한 35건 정도가 검색되더라고요. YTN 뉴스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보도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중 그 일부인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열차로 광주로 이동한다는 기사는 YTN에서도 단독 보도로 해 주셨더라고요. 관례대로 뭐 전용기, 뭐 헬기가 되겠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열차로 이동한다는 그런 뭐 인상적이다, 파격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셨어요.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민주의 문을 걸어서 직접 입장하고 임을 위한 힘진곡을 재창하고 하는 등의 보도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그 취지의 보도를 했지요. 뭐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에 그 참석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보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광주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영역을 거쳐서 현재 5.18 민주화운동 항쟁까지 왔는가?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라는 제정이라는 어떤 배경 이런 보도를 최소한도 5.18 기념식이 있는 날의 정도에는 심층적으로 좀 보도를 해줘야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를 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18에 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5.18에 관한 생각들을 지금 중견이나 젊은 기자들은 겪지 않아서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의례적으로 하는 뉴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겪었던 뭐 데스크나 그 이상의 사람들과 조금 더 그것을 겪지 못했던 사람들 간에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을까? 가서 이걸 취재해와라 라고 했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말에 세모기사 찾아오는 거, 훈훈한 기사 찾아오는 그런 것처럼 그냥 맨피용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 속내를, 궁금한 속내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질문을 반드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5.18 행사 자체는 그 저희 광주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역사적 맥락이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몸으로 이제 체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잘 이루어집니다만 아무래도 지리적인 서울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 토론은 지금 특히 이번 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대 간의 어떤 바라보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담아내는 과정은 지금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개혁 입법 과제로 중요하게 떠오른 이슈가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언론의 그 무관심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현장에 대해서 다른 언론보다도 YTN에서 그런 행보나 또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횟수가 많았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또는 입장 발표를 단신으로 다뤄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10여 년 이상 오랜 이슈로 남아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하게 시민단체 발표 또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발언 위주로 다루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배경과 또 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지를 시민사회에서 오랜 동안 또 전문가를 포함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하는 코너나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 부위원장님께서 차별금지법 말씀하셨는데 YTN이 현장 가가지고 바로바로 빠르게 전달 보도를 내주는 것이 역할인데 이런 사회적 약자 또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현장에는 조금 보도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YTN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그런 그 간판을 걸고 작성하시는 분석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촉구 말씀 이걸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위해서 찾아봤더니 북극해 얼음 또 취약 징후 빙하 감소라는 제목의 2021년 9월 30일 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한때는 미국 나사의 위성 데이터까지 분석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시기도 하셨던데 그러한 열정과 관심이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가 힘일 수 있지만 갖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는 힘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깊이 살펴보고 또 돌려봐야 그 안에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슈가 많이 쌓여 있지만 차근차근 데이터를 정리하고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바를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최근 여러 가지 형태의 저널리즘에 대한 그 사회적 고민들이 있고 솔루션 저널리즘, 데이터 저널리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취재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문제의식은 받아 안아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과자 징계권 보도입니다. 한 6일간 정도 계속 보도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그 징계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의 70% 정도가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60% 즉 약 42%가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다시 그거를 다 용납하고 공천을 해줘서 철거에 나가게 하는 게 과연 정의인가? 이게 정말 지방자치의 실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해당되는 선거구의 국민들한테 알릴 것이냐라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공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천을 했는지 이런 그 전과가 있는 의원들이 다시 42% 정도 사람들이 재출마를 할 수 있을까? 참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내가 절대 4선 출마, 5선 출마하는 생각 자체를 좀 하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방선거 보도와 관련돼서 어제부터 그 묻지마 공천 기초의 징계자 67% 후보 등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난 8년간 YTN에서 이제 지방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조사해서 분석 보도를 하는 기획 보도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이제 될 거다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YTN에서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좀 YTN 이 홈페이지라든지 방송 노출이 자주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홈페이지 들어가도 지방선거 관련된 보도 모은 그런 기사들이 모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 계속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보도를 찾으려면 계속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YTN에서 기획적으로 보도한 부분들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좀 자주 노출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성소수자 색출 지시에 의해서 20여 명 넘는 사람들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받거나 재판을 회부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번 대법원이 위법하는 수집 증거 그리고 불법적인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판결에 남겼습니다. 50쪽 안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사실상 나오지 않고 주로 판례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보도되고 있어서 보도의 깊이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짧은 그 기사에서 많은 걸 함축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두 꼭지 정도 해서 좀 따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대가 받아들여야 될 보편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대법원이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 정치는 왜 대법원보다도 진일보하지 못한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YTN이 이 소수자 관련해서는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언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면 그날 한 4-5개 모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사회부장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어봐서 속보 처리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리포트까지 하느냐. 근데 그나마 조금 칭찬을 받고 싶으면 아마 저희가 유일하게 속보 처리를 했을 겁니다. 전체 언론사 중에 저희가 유일하게 낮에 전화 연결도 하고 리포트까지 만들었는데, 임태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건 자체에 그렇게 큰 함의가 담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몰랐던 이상의 뭐 일선 취재기자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뉴이처에서 새로운 코너로 이제 월간 뉴이처에 대해서 이제 마련한 코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많이 언급한 바 있는데 뉴이처에 좀 정치적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월간 뉴이처라는 코너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또한 좀 심도 있게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과 관련돼서 그 이주 배경 학생의 그런 환경과 또 그런 눈높이에서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뉴이처만의 따뜻한 시선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결해서 다루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뉴이처가 개편을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사회 사각지대와 관련돼서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그러한 시청자의 기대도 있고, 대안 제시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간 뉴이처 굉장히 자세히 봐주시고 모니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드리면서 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월간 뉴이처 5월 가정편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저희 후배 PD들과 얘기하면서 그걸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오늘 이수연 의원께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그 제작국의
제작 PD들이 있고 또 최근에 뽑은 조금 신입사원을 포함한 시사 PD들이 있고요. 또 저랑 저희 팀장이랑 데스크급의 기자들이 있어서 이런 좀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뭔가 협업을 해서 조금 단발성이 아닌 뭔가 조금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싶어서 이 월간 뉴이절을 제가 오면서 기획을 하게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문화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취재를 하면서 좀 일반 시민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재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데 이 대안 제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전문가 인터뷰도 많이 따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6월 주제는 환경이거든요. 조금 더 심화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일반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보도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 2가지를 좀 칭찬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청도 사찰 2시간 폭행 사망 영상 공개 수수 방관에도 처벌 없다니 보도는 수사기관이 자료가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함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이후에 경찰의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을 가감없이 보도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좀 공감하면서 봤던 기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수사 자료에 가해자는 접근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의 이런 억울한 심정들을 아마 이런 사례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후속 취재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2번째는 양동훈 기자님이 보도한 기사인데요. 범무시한 당진교육청 원어민 교사 해고했다가 철회 보도는 통상 외국 노동자가 한국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조치들을 관심을 갖고 취재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외국 노동자가 부당 해고 당할 경우에 관련된 근거 법령을 근로기준법하고 업무 편람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 보도해 주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YTN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 처분이 철회까지 되었다라고 그 결과까지 나타나서 상당히 고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슈도 향후에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스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하자는 것들이 지난 3월, 4월에도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번에도 뭐 일상에 대한 어떤 취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논의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또 YTN이 또 새로운 단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뉴스 가치로 인정받지 않던 것을 새롭게 뉴스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정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논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뉴스 소재의 발굴 아니면은 조금 더 뉴스 영역을 조금 의미 있는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들 이런 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저도 아쉽네요. 말씀 주신 거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언젠간 가야 될 길이니까 저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YTN 시청자위원회 5월 정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아빠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넘어진 아이를 본 아빠가 A씨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해봤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둔 엄마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움과 공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네, 40년 가까이 홀로 키워온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40대 엄마가 발달 장애를 앓는 6살짜리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 가족을 돌보는 많은 보호자가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35%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저 엄마를 비난할 수 있으랴?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안타까움에 눈물이 난다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의 공감이 많았습니다. 5살 발달 장애아를 매일 눈물로 키우고 있다는 사연과 24시간 아이를 돌보며 혼자 감당하다 보니 비극적 결말을 택한 엄마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기를 바란다는 말도 빠지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돌봄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방관하고 남 일이라 여기면 온전하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발달 장애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종종 꺼리고 무시하는 세상의 시선도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먼저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장애아를 키우는 아빠의 간절한 호소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힘을 내셨다면, 조금 더 주위에서 관심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들 부모의 마음을 함부로 헤아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뿐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제도 개선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뉴스로 YTN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TN에서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문제점에 대해 방송하시는데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제점입니다. YTN에서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셔서 저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공익광고가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금연과 관련된 공익광고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는 그 시대의 모습과 가치관까지 엿볼 수 있는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역사를 재미있는 시선으로 재조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옛날 뉴스를 바탕으로 한 가지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시대별 공익광고의 변천사를 주제로 사회상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1960년대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공익광고나 인구 증가를 줄이기 위한 공익광고가 등장했는데요. 흑백 화면에 국민들을 꾸짖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는 공익광고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었는데요. 출연자들은 그 시절 배짱이는 게으름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성공하는 캐릭터로 해석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월에 따라 달라진 시선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도 늘어났습니다. 교훈적이거나 계도적인 면이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지켜야 할 매너나 에티켓과 관련된 공익광고들은 공익광고가 가지는 순기능을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1998년 경제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공익광고도 빼놓지 않고 소개했습니다.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대회 중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은 지금 다시 봐도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어 시청자로서 크게 공감됐습니다. 출연자들도 공익광고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공익광고는 시대의 정서를 공유하고 추억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훈과 계도를 넘어 재미와 감동, 이야기가 있는 공익광고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공익광고로서는 최초로 광고 대상을 받은 환경부의 공익광고는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힐만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무엇보다 돋보였던 것은 출연자 간 매끄러운 호흡으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공익광고의 변천사를 따라갈 수 있게 하면서도 시대별 변화의 핵심을 잊지 않고 제시해 줌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훨씬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변화하는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공익광고의 역사를 흥미롭게 보여줬습니다. 과거 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출연자들 사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방송의 내용과 잘 어우러져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뉴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